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추석 특집 네, 방송 2부입니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박철순 이사님 그리고 김형일 전문가님과 함께 저희 1부에서는 상반기를 한번 싹 돌아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종목들을 통해서 정말 상반기에 울고 웃고 화내고 좌절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맞아요. 예. 그중에서도 저희가 특징되는 종목들 쏙쏙 뽑아서 앞으로의 전망대 체크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남은 하반기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희 이제 2부에서는 하반기 이야기 해봐야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10월 이제 코앞에 둔 상황이기 맞아요. 때문에 남은 이 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게 아까 오프닝 너무 잘 쓴 것 같아요. 하반기를 잘 공략해야지 또 내년 상반기 기분 좋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많이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우선 토크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목까지 딱 한번 깔끔하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데 그렇죠. 저희가 거기까지 놓치지 않았으니까 2부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10월장을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분위기가 아주 좋지는 않아요. 지금 제 눈에는 나쁜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호재라고 할 게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해서 좀 폭풍들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사실 우리가 연휴가 좀 길고 좀 푹 쉬고 올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이에 그렇죠. 계속해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보니까 네. 조금은 불안하기도 하고 이 부분을 잘 대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미리 알고 준비를 하면 저희가 딱 추석 지나고 조금은 든든하게 이 시장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자, 시장에서는 위기인가? 뭐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위기일까? 지금 봐서는 안 좋은 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전 개인적으로 힘들 때는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많이 보려고 애쓰는 편이라 오히려 빨리빨리 추석 전에 다 털자. 전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관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가 쉬는 사이에 이 모든 위기들이 다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계속해서 글로벌 증시 위기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FOMC가 딱 지난 이후에 네.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짜로 위기인지 정말로 우리 증시 또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두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증시 위기입니까? 증시 전반적으로는 당분간 손 넘어가겠어요, 진짜. 이거를 짧게 네. 말씀드려야 되나 아니면 아니요. 길게? 충분히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시면 네. 돼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는 단기간은 일단은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네. 조금 그렇죠. 위기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위기이다. 어떤 부분들 좀 자세히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들은 하도 뉴스로 들으시니까 아실 거예요. 국채금리가 상승했다. 그리고 연준이 매파적 발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금리 인상을 11월 달에 다시 언급을 하느냐. 7%까지 간다는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거 JP모건에서 나왔었나요? 네, 그 사장님 그죠? 진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그리고 킹달러 계속 달러도 올라가고 환율도 있고. 문제예요. 네. 샷다운도 그러니까 될 수 우리는 우리나라 투자자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원화. 사실은 외국인들 자금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럼요. 메리트가 떨어지니까요. 거기다가 미국이 지금 가장 이게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네. 양당이 계속 이게 싸움을 하다 보니까 대선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셧다운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이번 달 이제 30일 자정까지 이제 만약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다음 회계 연도 네. 장부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셧다운으로 가는 거거든요. 공무원들 다 쉰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그거는 부러운데요. 쉬는 건 부러운데 일단은 이게 이제 해결이 안 될 때까지는 네. 해결이 마무리가 돼야 조금 증시가 그나마 저는 국제금리도 좀 안정화가 되고 그러니까 당장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셧다운이. 네, 제가 보기에는 셧다운. 요게 어떻게 보면은 일정으로 봤을 때는 증시가 좀 안정화되는 포인트가 좀 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렇군요. 네. 어쨌든 자. 이게 그렇지 않아도 경제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정치권까지 네. 저희가 덮치면서 근데 여기에 또 유가까지 100달러를 갈 거다라는 전망들이 또 나와서 유가가 이렇게까지 상승하는 것도 좀 시장에는 위기일까요? 이게 근데 시대별로 약간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들이 좀 다른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죠. 왜냐면은 감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우디가 감산하니까. 네, 그쵸, 그쵸. 수요가 많고 막 이래갖고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예. 일단 오펙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단은 지금 유가의 전망치는 90달러에서 한 100달러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지금 시장에서는. 근데 네.
지금 뭐 90달러거든요. 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4분기 때 고점을 좀 만들고 더 이상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100달러 이상까지 갈 것이지 않고 고점 만들고 좀 내려올 것 같다라는 게 일단은 시장의 어떤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금 다행인 건 뭐냐면 사실 유가가 예전에 오르면 막 정유주 날아가고 네. 맞죠.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쵸? 근데 최근에는 또 안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네. 어려워지는 네, 거예요.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유가는 올라가는데 물가라든지 뭐 아니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아주 연동해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주식적인 측면에서는 종목을 선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악재라는 측면에서 지금 유가 상승을 보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민감도가 좀 떨어졌다는 거는 유가가 그럼 흔들려도 과거보다는 좀 증시에는 좀 영향을 덜 주겠구나. 그래서 악재 측면에서는 과거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아주 뭐 100달러 치고 막 끝까지 올라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네. 일단 유가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졌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고 일단 뷰는 90에서 100달러. 그러면 이제 고점은 만들 수 있는 구간이다. 그게 4분기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이제 어느 정도 우려감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사님께서는 단기적으로 투자자 관점에서는 지금 글로벌 증시를 둘러싼 환경들이 좀 위기일 순 있겠지만 네. 그 충격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희망의 부분들을 좀 찾아주신 것 같은데 네. 김영희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해요. 왠지 또 매운맛을 해주시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의견이세요? 저는 근데 9월보다는 나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10월 달이. 그런데 저희가 지금 11월 달, 12월 달을 예측을 하는 건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저는 너무 이 먼 이야기 같고 너무 또 글로벌 상황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렇죠. 계속 뭐 최근에는 금리 인하 해야 된다라고 했다고 갑자기 또 스탠스가 확 바뀌어서 금리 인상 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저는 11월 달, 12월 달은 지금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사실 10월 달만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방송하면서 제가 10월 달을 보셔야 된다. 10월 달을 봐야 된다. 요거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10월 달을 좋게 보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9월 달보다 나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체감하기로는 9월보다 안 좋은 악재들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게요. 일단 저는 9월 달에 하락이 상당히 조금 과도했다라는 점. 진짜 한 달 내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이게 과언이 아니라 한 달 내내 계속 떨어졌고 만약에 오늘까지 코스닥이 떨어졌으면 2014년 이후에 최장 기간 연속 하락이다라는 또 기록까지 있을 만큼 네. 이번 달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10월 달로 넘어가게 되는데 9월 달은 저는 전체적으로 악재의 반영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가에 대한 악재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을 했죠. 그다음에 지금 뭐 미국 헤지 펀드가 다 이 풋으로 쇼트로 건다라고 네. 했을 때 요거는 사실 당연한 거죠. 환율 올라가고 네. 지금 국채금리 올라가고 그러니까 약세로 그러다 보니까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그 부분은 약세로 갈 게 뻔히 보이니까 당연히 헤지 펀드들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베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120달러 겁을 주고 있기는 한데 사실 100달러 봐야지 또 알 수 있는 거거든요. 100달러 가봐야지 그때 당시에 또 이제 수요가 얼마나 또 증가를 하는지 계속해서 이제 오펙에서 감산 기준 유지하는지 이런 부분도 저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셧다운 같은 경우 이번에 저는 시기가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잘 걸리지 않았나. 어찌됐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겹쳐 있어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셧다운이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추석 연휴 없었으면 셧다운까지 더 시장은 안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찌됐든 셧다운이 연휴 기간에 걸쳐 있으니까 잘 피해갔네. 예, 그래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나. 만약에 셧다운이 돼도 예전에 최근에 셧다운이 있었을 때가 2019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최장 기록이었죠. 26일인가 29일인가 됐었으니까. 예, 그것만큼 길어지기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은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FOMC 연준에서도 지금 또 겁을 계속 주고 있잖아요. 네. 겁을 계속 주고 있는데 FOMC에서 이번에 한 번 더 금리 인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연내에는 금리 인하 없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금리 인하를 하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JP모건에서 7%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 또 이제 연준과의 의견과는 좀 반대되는 수준이 아닌가. 연준은 어찌됐든 올해 금리 인상 한 번 더 하고 내년에 금리 인하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네. 이번 FOMC에. 그러니까 혼자 너무 매운맛이에요. 네, 그래서 네. 너무 혼자서 왜 갑자기 굳이 이런 매운맛 발언, 힘들 때. 네, 네. 굳이 이런 말을 할까? 저는 흑화했어. 네, 뭐 이유가 있을까? 뭐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너무 조금 과도하게 겁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연휴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휴 앞두고
앞두고는 강하기가 힘들죠. 네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9월보단 나을 것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10월에도 주도주는 약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아마 10월 달에는 조금 약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 그래도 9월 달보다 개별주는 더 잘 돌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4분기로 접어들면서 아마 이슈들이 4분기에 맞게 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새롭게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반응이 저는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주도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하지만 개별주에 대해서는 수급이 들어가는 반응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또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잘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상황에서 너무 크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9월 달에 우리가 안 좋은 것들은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8월 달, 9월 달에 해왔던 것들을 저는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9월 달보다는 개별주 장이 계속 이어진다. 네, 8월 달, 9월 달에 사실 실질적으로 주도주는 계속 약했고 개별주 종목 장세였거든요. 네. 아마 그러한 흐름이 저는 10월 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해왔던 수준으로 저는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당장 저도 그래요. 이제 코앞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10월에 투자 키워드를 두 분이 하나씩 좀 잡아주신다면 10월에는 요걸 때 딱 한번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 뭐 문제 있습니까 혹시? 하늘을 갑자기 순발력이 바라보시길래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여기 특집 4명 방송이지 않습니까? 풀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특집입니다. 예, 오늘 다 기절하게 생겼어요. 자, 10월에 잠깐 시간 드릴까요? 네. 저는 뭐 하던 게 있으니까 수급 잘 보셔라. 수급. 그리고 네, 저는 뭐 계속 수급만 강조 드리고 또 드리고 있죠. 뭐 그냥 잠깐 예를 들어 보면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좀 예를 많이 드는 것 네네네. 같은데 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왔던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수급을 기초로 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로봇주들 수급 보게 되면 다 비슷하게 들어갔었어요. 뭐 그 외에 이제 뭐 유로메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도 보게 되면 다 수급이 들어갔었던 시점이 동일하죠. 결국에는 수급이 들어가는 게 시장의 관심이고 힘이기 때문에 항상 이 들어가는 힘을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그렇기 때문에 SPG를 언급을 드렸을 때에도 선별적으로 SPG 딱 골라서 말씀드렸잖아요. SPG가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가 주고 있기 때문에 SPG를 언급을 드린 거고 네.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뭐 히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SY라든지 유신 이러한 종목들을 언급을 드린 것도 결국에는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즉 개별주 종목 장세에서는 결국 개별주가 마구마구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개별주를 우리가 미리 체크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워낙에 이슈에 따라서 빠르게 반응이 나오고 순식간에 수급이 넘어가 버리니까. 네. 그러면은 그나마 우리가 좀 잘 파악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수급을 좀 잘 보셔야 된다. 10월 달에 또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반드시 나와줄 거니까 10월 달에 수급 들어가는 종목군들을 한번 보시면서 매매 전략 꾸려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전 방송까지 전부 다 합쳐보면 새 술은 새 부대 이렇게 딱 하면서 찾아가시는 거고 그 가운데 반도체하고 로봇은 비교적 좀 볼만한 곳이다라고 정리하면 로봇이 되겠네요. 볼만하다라기보다는 네. 지금 예로 들어서 예를 설명드린 든 거죠. 거구나. 레인보우 아. 로보틱스처럼 수급 들어오는 종목을 보셔야 된다라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결국 수급이 키워드입니다. 자, 우리 이사님 이사님은요? 시간 좀 많이 드렸습니다. 네. 수급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다른 설명을 해도 돼요. 굉장히 하셔도 아쉽고요. 일단은 이제 10월입니다. 이제 바로 네. 이제 연휴 끝나면 10월이기 때문에 네. 바로 또 실적 또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맞네요. 당연히 수급은 힘이기 3분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이기 때문에 보셔야 네.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실적 전망치가 좋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종목 고르실 때 일단은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 좀 좋게 나오는 기업들 그 안에서 그것만 해도 상당히 많거든요. 골라내기 편하겠네요, 오히려. 그렇죠. 네. 일단은 한번 걸을 수 있는데 그 안에 그것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렇군요. 지금 안 좋다 해도 실적이 좀 올라가는 종목들도 꽤 있으니까요. 네. 오늘 아까 상담드렸던 일부에서 드렸던 예. 그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 늘고 있는 것들도 있었잖아요. 그쵸. 네, 그런 종목들 일단은 다만 추세가 하향이지 않은 종목들, 그 다음에 저점 만들고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종목 아주 기본에 좀 입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네요. 아직 이 연휴가 끝나고 나서도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지속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방패적인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어느 정도 비중은 포트폴리오 안에 넣어놓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이 탄탄하면 아무리 힘들고 흔들려도 좀 잘 버틸 수 있거든요. 아유, 수급 당연한 거고 실적 봐야지라고 이렇게 또 포인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다음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지금은 이제 시장 전체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봤다면 좀더 조금 자세하게. 더 섹터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1분기 저희 상반기에 주도주가 없었다라고는 하지만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마음속의 주도주는 2차 전지잖아요. 갔으면 하는. 예. 그러니까요.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관심과 희망을 놓지 않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느냐, 양극재냐, 음극재냐, LFP냐, 삼원계냐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논란이 아닐까 싶어요. 삼원계와 LFP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논란이 있고 또 한중대결이에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러네요. 결국엔 3원계로 간다고 알긴 아는데 초반에 또 LFP에 또 이런 그쪽이 너무 강하니까 이 지금. 저렴이한 이런 느낌이 또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논란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는 이제 이사님부터 했으니까 김영일 전문가부터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2차 전지는 저는 지금 당장은 조금 아니다. 예, 두고 봐야 된다. 밀어놓자. 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뭐 그러한 이유가 지금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지금 3개월 새에 리튬 가격이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앞서서 맞습니다. 말씀을 드렸었지만 예. 지금 톤당 약 46,900달러에서 35,000달러 정도로 3개월 새에 급락을 했거든요.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그러면서 양극재 기업들은 결국 이 리튬 가격에 따라서 또 판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판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에코프로 그룹주 다 실적이 살짝 둔화했습니다. 그런 말은 이제 지금 워낙에 기대감은 끌어올렸는데 실적은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이 조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극재 기업들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이 살짝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이제 이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해서 이제 역시나 이 수요가 조금 증가하면서 실적이 끌어올려지고 기대감이 좀 증가하게 되려면 결국은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 불타오르는 시기가 나타나 줘야 돼요. 전반기에 보게 되면 결국 2차 전지가 앞으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거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뭐 이제 배터리셀 3사도 굉장히 북미 쪽으로 진출 잘해놓고 있고 양극재 기업들 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막 불타올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전기차 시장 자체가 이 투심이 살짝 죽어버린 것 같아요. 보게 되면 일단 유럽 시장에서 지금 전기차 보조금 줄여 나가고 있는 추세죠. 그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얼리 어답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기차가 이제 나오게 되면 또 이제 빠르게 구매를 해서 이거를 이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사람들. 봐야죠. 예, 요 사람들이 한번 또 이제 전기차를 한번 싹 구매를 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전기차는 신규 라이브는 그렇게 막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이 구매층 아니면은 어느 정도 구매 의사가 있는 층 같은 경우에도 네. 무언가 신차가 안 나오다 보니까는 요거를 좀 굳이 사야 될까? 약간 이러한 이 어느 정도 심리가 생겨날 수가 있다는 저도 거죠. 지금 전기차를 안 타고 있지만 네. 좀 더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그렇죠. 인프라도 깔리고 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 사람들은 이미 다 샀고 지금 안 사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기다렸다가 사야지. 네, 예, 아직 이러한 못 심리. 믿어. 예, 아직은. 예. 간 계속 보고 있으면 간 계속 봐. 저도 맞아요. 막 네. 이제 자꾸 영상 보게 되면 이제 좋은 이야기만 들려야 되는데 자꾸 막 사고 났다 이런 이야기가 어제도 들리니까. 봤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네. 저는 불안감이 아직까지 좀 있지 않을까. 인프라도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전기차 시장에 조금 더 이제 수요를 조금 둔화시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2분기, 3분기에 확 나타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4분기에는 조금 이제 올라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인프라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4분기 되면서 리튬 가격도 조금씩 정상화하게 되면서 판가도 정상화되고 이러면서 4분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어느 정도 깔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분기까지는 조금 더 좀 여유롭게 봐야 된다. 전기차 쪽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가 3원계 배터리 쪽에 완전히 다 집중을 해놨잖아요. 맞아요. 거의 몰빵이라고 해도 이제 무방할 정도로 네. 완전히 집중을 해놓은 상태인데 지금 LFP 배터리가 너무나도 이제 크게 뛰어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 좀 예를 들려고 가져온 게 뭐냐면 네. 지금 이 전신 쌍용의 이제 KG 토레스 차량 있죠. 토레스가 이제 전기차가 나왔는데 여기에 이 비아드의 LFP 배터리를 넣었다라고 해요. 예. 그런데 여기에 1회 충전으로 433km를 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3원계 배터리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거잖아요. 가격이 훨씬 싸고 안전성도 LFP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LFP가 이렇게 효율을 크게 뛰어 올린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은 사실 3원계 쪽으로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실구매자들도 네. LFP 배터리 들어간 차량이 훨씬 싸기 때문에 이쪽에 조금 더 구매 수요가 저는 크게
뛰어오르지 않을까.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사이에 중저가 라인업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 내연기관차를 보통 하나 구매해 놓고 그 다음에 좀 서브로. 근처에 마실 다녀오거나 할 때 네, 맞아요. 전기차 쓰는 용도로 저는 요새는 많이 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실구매자들이 남아있는 이 수요층은 조금 더 이제 LFP 배터리 들어간 조금 싼 차량을 사려고 하지 않을까? 네네.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티 안 나잖아요. 그렇죠. 티도 네. 안 나고. 티 안 나요. LFP 로 그렇기 써 있는 때문에.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 이 경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확실하게 뛰어오르지 않을까. 그래요. LFP 쪽은 어찌됐든 중국이 완전하게 밀고 있고 점유율을 다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이제 중국에서 계속 기술력을 끌어올리겠죠. 우리나라도 지금 LFP 배터리 다 뭐 기업들이 다 진출을 하고 있죠. 포스코 그룹, 뭐 LG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진출을 하고 있는데 따라가기에는 또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LFP와 삼원계 간의 경쟁도 좀 심해질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투심도 회복이 되면서 실적도 올려지기 전까지는 시간이 저는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조금 더 쉬어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2차전지 쪽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근데 저는 이 LFP와 삼원계 관련해서 둘이 경쟁 관계가 아니고 LFP는 조금 싸고 이제 하위 트림의 모델 그리고 삼원계는 조금 더 비싸고 이제 상위 트림의 모델에 들어가기 가능한 얘기죠. 때문에 예. 전기차 시장이 조금 더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하면 사람들도 이제 전기차도 좀 더 비싸고 좋은 차를 사려고 할 테니까 그렇죠. 이게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아예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배터리로 좀 봐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어때요? LFP와 삼원계에 대해서 이사님의 의견은요? 전반적으로 저도 동의하는 부분들이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삼원계는 아직은 그래도 주행거리라든지 뭐 출력이나 이런 것들은 LFP 대비해서 당연히 성능은 좋죠. 아직은 넘사벽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잖아요. 도트린 쪽에서는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돈값을 하는 거죠. 네. 왜냐면 그치. 사실 비싼 차를 샀는데 주행거리가 사실 300이에요. 500이어도 에어컨 틀면 300으로 줄고 막 이러거든요. 아. 제가 전기차를 탔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비싼 마진율을 남길 수 있는 어떤 고성능의 비싼 자동차에는 당연히 아직은 삼원계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면 삼원계 배터리도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퀄리티는 계속 높아질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LFP가 워낙 지금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막 갑자기 이렇게 막 400km대 이게 역시 중국의 위력일까요? 근데 사실 LFP를 워낙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나라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가 사실 지금 후발주자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삼원계가 가격을 조금 이게 효율화시켜서 네. 따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있어요. 그래서 지금 LFP 쪽으로 사실 3사 배터리 셀 3사 다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올해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회사도 있고요. 내년부터 상용화를 시키려고 하는 회사도 있지만 아직은 뭐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일단 경쟁이 되진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우리가 갖고 있었던 삼원계 배터리를 가지고 이거에 대한 어떤 단점들을 보완하는 거에 필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망간을 좀 넣어서 하는 우리가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삼원계가 아니죠. 삼원계를 말씀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보통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NCM이니까. 근데 네. 코발트 이런 게 사실 비싸거든요. 그거 빼고 좀 딴 걸로. 네, 그래서 네. 뭐 프리코발트 배터리도 뭐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요새는 조금 그래도 원래 NCM이 기본이었기 때문에 니켈과 코발트를 좀 비중을 줄인 다음에 망간을 좀 늘리는 뭐 이렇게 그걸 그렇게 안에 있었던 조절도 비율을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조율하는군요.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네.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싼 재료를 좀 빼고 네. 저렴한 재료를 좀 더 비중을 높였는데 생각보다 효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삼원계 배터리가 주력의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도 계속 이거를 좀 더 가격을 낮추는 방안들을 개발하고 보완을 네, 하고 있군요.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또 이게 만약에 고트림 쪽으로 간다고 하면 비싼 전투대로 간다고 하면 이게 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그쵸. 거죠. 네. 그쪽으로 내면 삼원계 쪽에서 약하니까. 차라리 뭐 한 대 팔아가지고 마진을 많이 남기는 게 낫지. 뭐 100대, 그쵸, 1000대 그쵸. 파는 거는 낫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중국이 또 삼원계 쪽으로 진출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근데 그건 서로 반대 아닙니까, 오히려? 그러네. 우리는 삼원계가 삼원부터 먼저- 시작했으니까 또 이게 또 했던 가닥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좀 더 우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배터리긴 해도 이런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좀 우위에 있다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저는 지금 삼원계 배터리 회사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고 사실 이것뿐만도 아니에요. 배터리 회사들이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원재료 같은 것도 비싼데 공급망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지금 미국 IRA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뭐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 뭐 LG화학이라든지 이런 대형 기업들이 해외 쪽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FTA가 체결된 국가들이죠. 여기서 이제 뭐 LFP 관련된 것도 수입을 하고요. 아니면 광물들도 수입을 하고 있는 것들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삼원계와 LFP의 어떤 대결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 이외의 걸로 좀 더 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일단은 중장기로는 분명히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재주들은 조금 지루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확실히 가격적인 반등들 좀 보시고 양극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리튬 가격들 좀 보시면서 선행 지표가 좀 올라가는 걸 봐야 아 진짜 소재도 이제 올라가는구나 하면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소재는 좀 천천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장비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장비 그래요. 쪽이요. 네, 장비로 인해 투자가 다시 재개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발주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공장에 장비 없으면 뭐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안정성을 갖고 있고 장비는 사실 이게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한 또 분야이기 때문에 유럽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발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소재에 대한 어떤 양극재, LFP에 대한 어떤 우려감 때문이라면 장비주로 눈을 돌리는 것도 네, 괜찮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10월에 그래도 장비주는 그래도 좀 눈여겨봐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김영일 전문가님은 지금은 2차 전지는 조금 뒤로 네, 미뤄두자. 밀어놔야 네.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괜찮을까요? 지금 10월부터 조금씩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일단 10월이 연휴 끝나면 딱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아무것도 하지 마. 일단은 관망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관망을 하시고요. 수급을 보셔야 됩니다, 진짜. 그거는 진짜 네. 공통점이네요. 네, 왜냐면 변동성에 대해서는 저도 100%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네.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도 그렇죠. 되는 우리 거죠. 항상 중요한 네. 게 뭐냐면, 내가 항상 바닥에서 사고 싶어가지고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악재가 맞아. 남아있는 걸 뻔히 맞아요. 알면서.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넣자마자 몰리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건데, 일단은 변동성이 남아있고, 내가 약간 좀 불안한 면이 있다면 조금 올라가고 나서 사서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봤자 1, 2%. 뭐 2, 3% 수익 나는 건데 1, 2%, 2, 3%더 조금 더 싸게 살려고 했다가 바로 그냥 손실로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아직 시장 자체가 그만큼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다음 거래일 때부터는 조금 이제는 관망하시면서 실제로 반등의 어떤 선행 신호가 나오는 섹터들 그리고 수급 들어오는 섹터들 먼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명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글로벌한 그 앞으로에 대한 증시가 좀 힘들어질 것이냐,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2차 전지, 특히 배터리와 관련해서 LFP와 그리고 삼원계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쭉 나눠봤는데요.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는 나머지 30분은 드디어 저희가 종목 얘기를 한번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하반기에는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히든 카드 추천 종목 만나러 가보시죠.